자, 이건 제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경제 문제에 제가 초점을 맞출게요. 지금 이제 전국민 민생지원금 문제가 어쨌든 간에 논란이 됐잖아요. 네? 논란이 됐는데 지금 경제 상황은요. 정부 실정,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다가 지금 사회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는요. 경제 파국은 불가피합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성장률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2년하고 23년에 자 22년까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까지 같이 그러니까는 공유했던 기간이죠. 2023년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1.36%로 곤두박질치죠. 반올림에서 1.4%로요. 근데 세계 경제 환경 탓을 했어요. 아니 세계 경제는 더 낮았어요. 미국도 1.9에서 2.5로 올라갔고 일본도 1.0에서 1.9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만 왜 후퇴를 했냐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IMF가 최근에 지난해 그러니까 전 세계 수출을 다 통계를 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존에는 11월 달까지 집계를 가지고 주로 사용했는데 통계를 12월 달 것까지 다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치가 다 나왔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이제 세계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가 21년에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21년 대비를 해가지고 21년에 이제 새로운 기록들을 다 세웠으니까는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에 수출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세계 평균이 6.4%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이요. 6.4%가 증가했어요.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1.9%예요. 마이너스 1.9%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 이제 중국을 제가 좀 주목을 합니다. 중국이 1.6%로 세계 평균의 4분의 1뿐이 안 증가하고 있어요. 4분의 1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못하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요.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한 20년간 장기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 장기 추세선으로 그러니까는 도달할 수 있는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보다 45조 원이나 후퇴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45조 원이나 후퇴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상위 10%도 그러니까는 2021년 4분기 때 971만 원이었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913만 원 정도 되니까 상위 10%도 후퇴했어요. 상위 10%도. 그러니까 전체 가계가 다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0.1%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0.1%도요. 예? 자, 가계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요. 자, 두 가지 종류로 제가 가계의 소비 지출을 나눠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비, 자녀들 교육비, 그 다음에 지하철비라든가 택시비라든가 버스비 올렸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버스비 올린 비용 그냥 내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면은 병원비 그러니까 의료비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 이용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이거는 빨간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 2021년에 186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는 206조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그러니까는 그냥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올라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는 졸라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되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뭐 담배 피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이런 소비들을 이런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2년 연속 줄어든 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외환위기 때도 안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게 과거에 한 번 있었어. 언제냐면 2003년도 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가 2년 연속 때도 후퇴했었어요. 그때 말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가게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신발 신고 이런 거에 쓰는 소비를 줄이는 게 지금 2년 연속 진행되고 있어요. 2년 연속이요. 자, 그 결과로 저런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이거 결국 누가 타격봅니까? 자영업자가 타격보죠. 자영업자의 대출이 폭증하는 배경인 거예요. 자영업자의 대출이.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부채가요. 707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707조 원 이상 넘게 증가했어요. 지난 10년간. 예? 지난 10년간이요. 엄청난 규모죠. 예? 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3분기께 최근에 발표가 됐죠. 6월 달에 이제 작년 이제 1년치가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이자의 몇 배 정도, 즉 뭐냐면 사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자는 그러니까 갚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자하고 그러니까 그 비중을 비교하는 걸 이자 보상 배율이라 그러죠. 이게 1 미만이라는 건 뭡니까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1 미만은요. 이게 지금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44.4%로 나왔습니다. 44.4%.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 거예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은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물가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5%로 하는데 이게 물가를 고려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마이너스고 그냥 명목으로 보더라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한국의 소위 10대 그룹 영업이익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를 구했습니다. 대표를요. 근데 이건 삼성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중공업까지 쭉 해가지고 저희 10대 그룹에 속하는 이 그룹들의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2021년에 한 40조 원 정도 벌었었어요. 40조 원. 이 10대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요. 근데 2023년도에 지난해에는 이게 24조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24조 원 밑으로. 우리나라 대표 10대 가장 돈 많이 버는 재벌 그룹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11위에서 20위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여기는 신세계부터 해서 현대백화점까지 13조 한 6천억 원 벌다가 작년에는 7조 6천억 원도 못 벌었어요. 반토막 난 거죠, 거의요. 반토막. 그렇죠? 특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중산층 이상들이 대개 백화점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백화점은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은행이 부실화되죠. 돈 빌려주는 은행이요. 돈 빌려주는 은행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흔히 5대 금융지주라고 하잖아요. KB 금융지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게 5대 금융지주잖아요.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 규모가요.
작년에 12조 4,400억 원을 기록했어요. 12조 4,400억 원 이상이 기록됐어요. 12조. 부실채권이요. 예?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한 4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 4조 원이.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조 한 7천억 원 정도가 부실채권으로 나타났어요. 1년 동안에 한 1조 5천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도 이렇게 부실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금융권이요. 1금융권은 굉장히 그래도 여신 대출을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8조 7천억 원 정도 나쁘지 안 됐었는데 예? 그때보다도 한 3조 한 7천억 원 정도가 더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실채권이요. 자, 지방 6대 은행 하게 되면 우리가 저 부울경 쪽에 있는 게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이죠. 전라도 쪽에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있고 제주은행, 충청은행은 없어졌으니까 가고요. 이걸 이제 지방 6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지방 6대 은행 같은 경우도 부실채권이 전년 대비해서 한 31%가 증가했어요. 가게와 기업이 소기업들하고 일반 기업들 섞어 돈을 못 버니까는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거기다가 최근에 3월 27일 날이면 엊그제잖아요. 윤석열이 그날 이제 뭐냐면은 그 박준섭이라고 경제수석 지금 맡고 있는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권에 그러니까 PF 대출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조금 늘었지만은 한 134조 하다가 한 135조 6천억 원으로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은 감내 가능한 거다. 맨날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윤석열은 뭘 발표했냐면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내세워가지고 이 PF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그러니까는 보증해주는 거를 5조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발표해. 아니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은 못하라고 5조 원을 더 확대를 해요. 확대할 필요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가짜 사실 이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인 거야. 자, 여러분들 금융권의 PF 대출 위험 노출액을 우리가 얘기할 때 증권사가 지급 보증을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거,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브릿지론을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빌려주는 걸 브릿지론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은행이 그러니까는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준 것들, 이거는 PF 대출이 아닙니까? 네? 이걸 빼고 계산한 거야. 이걸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보험연구원에서 계산해보니까는 169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169조 원. 134조 원이 아니라 169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들. 2금융권만 문제가 아니라 1금융권도 지금 부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멈출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예요. 그렇죠? 돈의 배분 문제예요. 한국사에서 돈의 배분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1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낸 하나의 소득이, 예? 소득이 우리나라 땅 안에서 2236조 원이었습니다. 2236조 원이요. 작년도 1년 동안에 정부의 예산,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39조 원 됩니다. 639조 원 정도예요. 지방정부가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305조 4천억 원 정도.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요.
944조 원입니다. 공공영역에서 944조 원을 쓰고 있어요. 944조 원을. 그러면은 공공영역의 돈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공공영역에 더 돈이 어디로 배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선별이냐 전국민을 얘기할 때 아직도 그러니까는 이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방송이라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소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래전에 몇 차례 이거 제가 소개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 주요한 활동들을 함께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주요한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 생산활동이죠. 함께 생산을 한 이유는 뭐냐? 내 몫을 배분받기 위한 거죠. 내 몫을 배분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먼저 떼가잖아요. 월급에서 세금 같은 거 떼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몫이라고 했죠. 사회몫을 떼간다 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쓰는 몫을 떼간 거예요. 그 떼가고 나머지를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몫이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생산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 소득은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배분을 안 받으면은 못하러 같이 활동을 해요. 그냥 혼자 먹고 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외적이 침략해 들어올 때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데 그 사회 몫을 또 쓰게 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국방이죠.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는 법과 규칙이 필요해.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안에 또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회 몫에 쓰는 거예요. 사회 몫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요. 예? 모든 국민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지난 2년 동안 한 45조 원이 축소가 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소득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취약해, 사회소득이. 예? 이번에 전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지원금은요, 이게 사회소득의 개념이야. 단지 지금 뭐냐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면 이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뭐냐면은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이재명 대표는요. 이게 사회소득 개념이에요. 사회소득은 뭐냐? 기본적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는 거야.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상위 10%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권리야. 권리요. 예? 이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재부 개혁, 모피아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요? 아니, 모피아를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시키면 뭐래요? 국민들한테 그게 나한테 무슨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의 배분이 얼마나 정상화되냐가 그러죠. 국민들한테 사회소득이 배분이 안 되면은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닙니까, 국민들의. 그럼 국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야 되죠. 시장으로 가서 낮은 임금에도 그러니까는 막 경쟁을 하면서 낮은 임금에서도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력을 팔아야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비싼 이자 내고 돈 빌려 써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기재부 개혁의 핵심은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도입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기재부 개혁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공공금융이 자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시장, 재벌자본이나 금융자본에 그러니까는 의존을 해야 돼.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모피아 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모피아 개혁의.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보수주의의 그러니까는 정신적 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48년에 쓴 책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보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할당을 해라. 사회적 생산물을. 이걸 1848년에 지금부터 230만 원 5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거 영어로 된 건데 건너뛸게 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거 관계없이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에서 구호로 하지 말고 구호나 자선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사람 책에 5권에 이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이건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 거야. 보수주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그리고 유산이나 상속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정시했어요. 유산이나 상속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세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5권의 조세 일반 원칙에서. 예? 왜? 공정한 게임이 안 되니까. 시장이 그럼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소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경쟁은 공정 경쟁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다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모든 국민한테 사회적 생산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세율대로 모든 소득활동자한테 100만원 지급을 예를 들어가지고 쭉 계산해 봤을 때 84%만 추가로 그러니까 조금 더 세금을 내고 나머지 84% 16%만 추가로 세금을 내고 84%는 혜택을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별로 하게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소득세율에다가 대개 세금을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각 소득세율 구간별로 다 10%씩 이렇게 인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별할 때 70%만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70%만 준다고 하면은요. 4,076만원. 연소득이 2021년 4,076만원까지 혜택을 받고 그걸 넘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1년에 한 4,200만원 버는 500만원 버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라 이거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냐고요. 4,200만원, 4,300만원, 4,100만원, 4,500만원 이 버는 사람들이 자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니까. 선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결국 어째 세금을 걷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재원을.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상당한 중산층들이 뭐냐면 세금 부담이 증가되죠. 세금 부담이. 자, 제가 사회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요.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회소득을 도입을 하게 되면 0.1% 비중이 세전 수입이 4.5%였던 것이 사회소득까지 도입하게 되면 2.2%로 줄어듭니다. 1%의 비중은 11.9%에서 7.2% 낮아지고요. 하위 50%는 16%에서 20%로 증가하고요. 굉장히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뭐랬습니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2022년 통합소득인데요. 70%만 선별을 준다고 하면은요. 근데 70%에 있는 사람이 세후 월 수입이 354만 원뿐이 안 돼요. 354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위 20%가 460만 원이야. 이 사람들한테 너네들 세금만 더 내. 밑에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면 460만 원, 세후 월 수입이 460만 원 사람이, 내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좋아하겠냐고요. 이거 조세 저항에 부딪혀서, 선별 지원은요, 조세 저항에 부딪혀서 안 된다니까요. 이 조세 부과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요, 상위 10% 미만까지는, 상위 10%가 얼마입니까? 650만 원 조금 안 돼. 650만 원, 세후 월 수입이 650만 원 사람은 그래도 좀 이제 여유가 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 소득을 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650만 원 정도 벌면서 내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이만큼 우리나라가 소득이 취약해요. 대부분 국민들이. 상위 1% 정도는 들어야지만이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상위 10%, 전체 90%는요, 그렇게 여유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소득이 취약합니다, 지금요. 왜? 시장 소득에만 의존하니까. 시장 소득에만 의존하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돈의 배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 돈의 배분이 어딥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배분하는 데잖아요. 한국은행이요. 예? 한국은행 돈의 배분을 하는 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에요. 시중에 통화량이라고 하죠. 통화량이 여러분들 그 가게한테도 돌아가고 기업한테도 들어가고 금융회사들한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게한테 이것이 들어가는 돈이 전체 통화량에 2001년도만 하더라도 61.5%, 한 62%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52%까지 줄어들었어요. 예? 가게가 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만 위축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5년간에요. 통화량이 1229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1229조 원이면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죠? 예?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가계의 보유 비중은요, 54%에서 49%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갈수록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계한테 돈이 안 가요. 가계한테 돈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전국민 지원하자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가계의 소득이 늘면은 결국은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물가 오르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통화량이 얼마가 증가했냐면요, 442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때 이렇게 증가한 거에 가지고는 아무도 저렇게 한국에서 저렇게 통화량을 저렇게 442조 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저거 가지고 물가 오르겠다 이렇게 걱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 이 돈 대부분 누구한테 지원 받습니까? 기업들, 건설회사들, 예? 이런 데 지원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빚내서 집 사기 하는데 지원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걸로 돈 풀 때는 이런 걸로 돈 풀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가지고는 물가 걱정들 안 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근데 가게한테 조금만 돈이 가면은 물가 오른다고 그렇게 해. 물가 오른다고 그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저기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노예적인 사고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당했냐고요. 기업한테 돈을 푸는 거는 물가에 별로 물가 얘기를 안 하고, 가게한테 지원되는 돈은 물가에 악영향 미친다고 얘기를 해. 자,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 목소리를 바탕을 둬가지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은행권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사회금융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사회금융 개념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대출 중에서 한 35%는 이금융권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1금융권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국민 중에 한 20%는 은행을 이용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신용대출을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 중앙은행이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 기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폴 크루그만이라고 있죠.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예? 2008년도에 노벨상 받은 미국 정부의 국가 정부 채무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화폐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화폐의 성격을 이해한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성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요. 그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신용을 보증한 하나의 채권인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게 그냥 종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그거 사용이 안 되잖아요. 왜? 해외 나가는 순간에 해외 국민들은 그걸 보증을 안 하거든. 예? 그리고 아베도 같은 얘기를 했죠. 죽기 전에 일본에 그러니까 정부 부채 1000조에는 안 갚아도 된다. 이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갈라지는 거예요.